어, 네, 안녕하세요. 전재은 청년입니다. 네, 매번 한국에 들어올 때마다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오늘로써 벌써 세 번째 간증인데요. 덕분에 하나님께서 제 인생을 어떻게 인도해 오셨는지를 매 분기별로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 된 것 같아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첫 번째, 두 번째 시간에는 저의 중고등학교 시절부터 시작해서 대학교, 그리고 대학원 입시, 그리고 대학원 1학년 과정까지의 유학생활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저를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다면, 이제 제가 드디어 졸업을 하고 왔는데 긴 듯 짧았던 2년간의 대학원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떤 사건과 만남을 허락하셨는지, 그리고 그 속에서 어떻게 저의 영성과 전문성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준비시키셨는지를 포럼하고자 오늘의 제목을 여기까지 나를 도우신 하나님이라고 잡게 되었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저의 영성을 어떻게 준비시켰는지를 회고하면서는 주요 타임라인이 정리가 되어졌습니다. 중국은 한국처럼 새 학기가 3월이 아니라 9월에 시작해서 저는 중국 대학원 합격 결과를 받고 2023년 8월에 중국으로 출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붙잡고 나간 말씀이 예배자만 남는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받고 간 중국 현장에서 저는 북경에 계신 선교사님을 만나게 됐고 그 목사님 집에서 매주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중국에서는 그 정부 허가를 받은 교회가 따로 있는데 그 교회를 제외하고는 가정에서 따로 예배를 외국인들끼리도 안 되고 중국인들끼리도 안 됩니다. 그래서 몰래 예배를 드리는 상황이었습니다. 북경에 가면 확 느낄 수 있는데 이제 조금 제가 북경을 제외하고 다른 지역도 몇 군데만 가봤지만 그 저의 경험에 비유하자면 조금 북경의 분위기는 경비가 삼엄합니다. 그래서 고속도로에서 이제 다른 곳에 갔다가 다른 곳에서 이제 북경으로 넘어올 때는 한국의 톨게이트 같은 곳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제 중국인들은 신분증 검사를 해야 되고 외국인들은 여권을 검사를 합니다. 그래서 매번 이렇게 내려서 여권 검사도 하고 뭐 여기 이 지역 왜 왔어 이렇게 물어보고 또 전화번호도 계속 나갈 때 들어올 때 매번 등록을 해야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제가 매주 예배를 드리는 목사님 집이 북경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 위치해 있어서 이제 매번 토요일 저녁에 넘어가서 그분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2시간 차를 타고 와서 기숙사에서 이제 우리 다민족교회 메시지를 녹취하는 생활을 반복했습니다. 그 예배자만 남는다라는 말씀과 함께 이 6개월의 기간 동안은 하나님께서 예배 자리에서 제가 말씀 놓치지 않도록 훈련시키는 시간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1학기를 마치고 한국에 잠깐 들어와서 그때 또 예배와 훈련 속에서 붙잡고 간 또 다른 미션은 나의 기도 시스템을 확립하라라는 미션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으로 다시 돌아가서 2학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유학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시기를 꼽아보라고 하면 논문을 쓰는 시기도 아니었고 이 6개월에서 1년 사이 이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1학기가 처음 해외살이를 시작해서 6개월까지는 제가 적응해나가는 새로운 환경이다 보니 그 적응해나가는 재미가 있었고 또 그런 것들을 뭔가 새로운 걸 접하는 데 있어서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생활도 익숙해지고 편안해지고 그러다 보니 영적으로 많은 부분을 놓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하셨던 시간이 문제와 사건과 갈등이었습니다. 2학기를 시작하면서 유독 조별 과제, 조별 팀플 이렇게 좀 조를 이뤄서 하는 과제와 논문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함께 수업을 듣는 중국인 친구들이 이 유학생 친구들과 같이 조를 하기 싫어하는 게 눈에 보일 정도로 좀 배척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학점이랑 직결되는 거다 보니 한편으로는 언어가 잘 안 되는 외국인이랑 팀하는 게 싫을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지만 또 처음 겪어보는 상황 그리고 나는 아무 행동도 안 했는데 그냥
외국인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척당하는 이 기분이 굉장히 불쾌하고 그 시간이 굉장히 외로웠던 것 같습니다. 그것도 한 수업에서만이 아니라 이제 2학기 때 7과목을 들었는데 그 7과목에서 조별 과제가 있는 5과목에서 항상 모두 이런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역설적으로 이 사건과 이 환경을 계기로 흔들리지 않는 힘을 누리는 하루 한 번의 절대망대를 세우는 시간을 결단하고 좀 도전하기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서서히 제 주변에 붙여주신 영혼들이 전도 대상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앞선 사건을 계기로 더욱 유학생 친구들과 친해지게 됐는데 그 중에 리비아 친구로부터 본인 할아버지가 이슬람교인데 그 이슬람교인 할아버지 밑에서 굉장히 엄격하게 자랐다라는 가정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유학생들을 배제하지 않고 저를 선뜻 도와줬던 중국인 친구 중 한 명으로부터는 본인이 도교 신자다. 그래서 전생에 관한 이야기를 듣기도 했고요. 또 저와 함께 룸메이트로 같이 살았던 1년 동안 같이 살았던 일본인 친구로부터는 본인이 귀신을 어렸을 때 본 적이 있어서 혼자 있는 게 너무 무섭다. 너가 이제 일요일 날 예배 갔다 오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라고 이런 얘기를 듣고 또 복음을 설명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2학기를 마치고 여름 방학 기간에 잠시 한국에 들어와서 저는 1인일 등록 및 양육운동 그리고 임직이라는 미션을 붙잡고 출국해서 3학기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임직이라는 미션은 목사님을 통해서 미션으로 잡게 되었는데요. 임직이라는 미션과 함께 목사님께서는 권사님, 장로님이 된다는 것은 임직한다는 것은 나 자신이 교회가 된다는 거다. 하나님께서 나라는 망대를 중심으로 말씀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영혼들을 붙여주실 거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임직을 두고 많이 기도해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이때까지는 그 말씀에 담긴 함의를 제대로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임직을 두고 기도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연하고 무슨 의미인지 잘 몰랐는데 그냥 기도하라고 하시니까 하루 한 번에 기도문에 올려놓고 읽기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유학생활을 하던 중에 11월에 상하이 집중훈련에 함께 동행하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상해 집중훈련의 말씀 제목부터가 산업인이 누릴 개인화 현장화 그리고 중직자가 누릴 제자와 전도와 교회화였고 제목을 듣는 순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부르셨구나라는 이유가 명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일정 마지막 날에는 중국 현지인 제자분들이 각각 장로님, 권사님으로 임직받는 현장을 직접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임직식이 끝나갈 무렵에 그냥 한국에서 중국은 이렇게 핍박한다 이렇게 말로만 전해 들었던 그 공안들이 들이닥치는 현장을 제가 눈으로 직접 목격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 현장, 일련의 현장을 보면서 이렇게 핍박받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 전도 선교하려고 하시는 선교사님이 계신다는 거, 그리고 그 선교사님과 함께 동역하고자 하는 그 제자들이 계속 세워진다는 거에 굉장히 감사하고 울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임직받는 분들을 보면서 마치 전쟁터에 나가는 앞장서 나가는 장군님을 보는 것 같았고요.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많이 났던 그 집중훈련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 훈련을 통해서 첫 번째로는 임직을 준비한다는 게 대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이 교회에서 중직자가 된다는 게 무엇인지, 중직자가 되기 위해서 내가 어떤 준비를 해야겠구나라는 걸 마음에 와닿기 시작했고, 또 기도를 많이 담으라는 목사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중국 현장에서 전도 운동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일련의 마음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런 마음속의 불신앙들이 되는구나라는 믿음과 확신으로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임직이라는 미션과 함께 예배 속에서 붙잡고 간 또 다른 미션은 1인 1 등록 및 양육 운동이었습니다.
제가 3학기가 시작이 되고 새로운 신입생들이 들어왔고 또 매년 그랬듯이 그 외국인 신입생들끼리 환영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후배가 만나가지고 자기소개하고 그리고 끝나고 시간 되는 사람들끼리 밥 먹으러 가는 그런 교류회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를 포함해서 3명뿐이었던 23학번과 달리 24학번은 총 9명의 유학생 친구들이 있었는데요. 그 유학생 친구들과 자기소개를 끝내고 나서 이제 시간이 되는 친구들끼리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총 7명의 친구들이랑 같이 밥을 먹었는데 조금 과장하자면 그 이 안에 3개가 다 있었습니다. 전 3개가 다 있었는데요. 한국인인 저를 제외하고 파키스탄에서 온 친구, 그리고 네팔, 미국,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리비아 이렇게 좀 국적이 굉장히 다양했는데 모두 본인 모국어가 아니라 중국어로 대화하는 중국인들이 봐도 굉장히 이상한 광경이었거든요. 그리고 종교도 굉장히 다양했습니다. 이렇게 함께 피자를 먹으러 갔는데 그 옆에 네팔 친구가 본인이 힌두교라고 소를 들어간 걸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피자 메뉴 고를 때 소를 빼겠다. 그 옆에 우즈베키스탄이랑 파키스탄 친구가 본인도 이슬람교래요. 그래서 돼지고기를 먹으면 안 된대요. 그래서 그 피자 메뉴 한 판을 고르는데 굉장히 많은 시간을 소모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TCK 친구들도 종류가 여러 가지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이제 한국에서 계속 자라서 유학 간 친구들을 거기서 이제 중국인들, 그러니까 그 중국인뿐만 아니라 그 유학생들 친구들끼리 얘기를 하면 본인 자기소개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찐 외국인이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섞였다 이렇게. 그래서 근데 이 찐 외국인도 종류가 여러 개예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 유학 온 친구들도 있는가 하면 저처럼 이제 이렇게 완전 아이 같은 신생아처럼 외국에 온 이렇게 좀 기간별로도 나눠지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부모님이 국제 결혼한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 경우에도 부모님 중 어느 쪽 국적을 따르고 있냐에 따라서 또 각자 겪는 고충이 다르더라고요. 특히 제 친구 중에 한 명인 리비아 친구는 부모님 한 분은 중국인이고 한 분은 이탈리아 사람이에요. 근데 아무 국적 안 따르고 할아버지가 또 리비아 사람이라서 할아버지 국적을 따르는 경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이런 TCK들도 각자 나름의 정체성에 좀 혼돈이 오는 상황이더라고요. 또 다른 경우는 엄청 어릴 때 이민을 가서 국적을 바꾼 경우의 유학생도 있었습니다. 이 경우는 이민 2세냐, 이민 1.5세냐 이거에 따라서 또 겪는 고충이 다 달랐습니다. 네, 아무튼 이 3학기부터는 이 기숙사도 갔고 또 수업도 같이 듣다 보니 이 친구들과 주로 왕래를 많이 했는데요. 한날은 일요일에 같이 놀러 가자길래 나 일요일 날은 내가 교회 가서 예배 드려야 한다, 놀러 갈 수 없다 라면서 거절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말을 들었던 한 유학생 친구가 교회가 뭐야?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거 뭐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 백지 상태에 교회라는 걸 처음 들어본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경우에는 이제 중국에서 태어나서 중국에서 자랐지만 국적을 이제 중학교 때 이민을 가서 국적을 바꾼 케이스여서 중국어가 본인 국적은 이제 따로 있죠. 근데 그 모국어보다 그 중국어가 좀 더 훨씬 편한 친구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회는 동아리 가입하듯이 그 가입하는 개념이 아니다라는 서두를 던지며 제가 이제 중국어로 된 구원의 길을 보여주고 이 친구에게 뭐 중국어로 이제 손짓 발짓 하면서 영접 기도문까지 따라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영접 기도문 뒤에 이 친구가 끝난 거야? 난 근데 뭐 마음에 뭐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 라면서 여전히 하나님이 안 믿어지는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근데 이때 갑자기 예배 때 목사님께서 그 복음 편지 10과를 들고 가서 대상자한테 이렇게 복음 편지를 계속 했는데 이렇게 딱 10번이 끝나니까 상태가 변화되더라, 치유되더라 라는 그 말씀이 떠올라서 그러면 이 친구한테
나랑 딱 10번만 그 일요일 오후에 예배 끝나고 오후에 나랑 같이 예배 한 번만 드려줘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승낙을 받고 그때부터 양육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첫 양육부터 제 기대와는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어가 좀 편한 친구다 보니 영어로 듣는 것보다 중국어가 좀 더 편하다고 해서 중국어 1부 예배 그리고 중국어로 된 복음편지 1과를 하기 시작을 했는데요. 이 정도면 벽에다 대고 얘기하는 게 낫겠다 싶을 정도로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거예요. 오히려 그 복음편지 1과를 할 때 이 친구가 다 허구다. 그러니까 성경을 쓴 사람도 하나님이고 이 예배 속 동영상 속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사람인데 너가 그 사람 말이 어떻게 하나님 말이라고 믿는 거냐. 너가 교회에 어릴 때부터 다녀서 세뇌당한 거다. 막 이러면서 이제 나는 과학을 여전히 믿는다. 뭐 이런 중국어를 막 쏘아붙이는데 첫날은 제가 씩씩대면서 기숙사에 돌아갔습니다. 네, 그랬습니다. 근데 귀신 들려 있다가 이제 복음 받고 너무 감사하다 이런 경우도 많이 받고 또 죽을 병에 걸렸는데 치유받은 분들의 간증을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 친구도 이제 그 첫날에 막 갑자기 무릎 꿇고 하나님을 믿고 싶다고 막 눈물을 흘릴 줄 알았거든요. 근데 그런 게 전혀 없는 친구였습니다. 동시에 이 친구의 경우에는 좀 인생에 딱히 실패라는 게 없고 열심히 일하니까 돈도 많이 벌고 그리고 본인 최선을 다하니까 원하는 목표들을 그때그때 착착착 이룬 친구였어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정말 하나님 그냥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차라리 귀신을 보게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복음 받고 귀신이 떠나가는 게 이제 증거가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기도도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 속에서 제가 교회 점심시간에 집중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그동안 해왔던 집중훈련은 집중훈련이 아니라 기도만 했지. 그 다음 단계는 전도반이야. 전도반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뭔가 퀘스트 깨기 하듯이 그랬던 제 자신이 일단은 봐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또 오히려 앞으로 만나게 될 불신자들은 인생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이 본인의 열심과 최선으로 본인이 원하는 목표를 척척척 이뤄냈던 사람들이 더 많겠고 그래서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 이 친구를 붙이셨구나라는 해석으로 좀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어떻게 저에게 붙여준 첫 친구인데 어떻게 양육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서 전도와 양육을 그래도 실제적으로 해보시고 또 제가 저의 이런 속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고 또 불신자의 경험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불신자였다가 복음을 받게 된 케이스였던 저희 아버지께 이제 전화를 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이런 상황이다. 조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불신자였을 때는 어떤 마음이냐. 뭐 이런. 네, 그러면서 이제 그때부터 아버지의 도움 아래 제가 이후의 양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친구는 단 한 개도 변함이 없어요. 그 친구의 상태는 계속 똑같은데 딱 하나는 변한 게 제 자신이더라고요. 그 친구의 어떤 말과 예배를 듣는 자세와 그런 행동 하나하나에 제 기분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지 않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6월에 광저우 집중훈련을 동행하게 됐고 그때 사역자를 세우는 사역자라는 말씀과 함께 그래 하나님의 관심은 다른 누구도 아닌 나에게 있다. 하나님이 지금 현장에서 나를 전도할 수 있고 양육할 수 있는 전도 제자로 훈련시키고 있는 거다라는 깨달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친구는 제가 살면서 단 한 번도 생각해보지 못한 질문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면 이제 저번 주에 설명한 원죄를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그러니까 갓 태어난 아이도 원죄가 있다는 거잖아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그 복음 받을 사람을 택하셨다며. 그래서 그렇지. 그럼 신자들은 아이를 낳는다고 했을 때 그 아이가 복음 받을 확률이 100%가 아니라는 얘기인데 아이를 왜 낳아? 그런 질문. 아니면 또 그러니까 신자들끼리 잘 살다가 신자들은 모두 천국에 가고 그럼 이 세상엔 불신자만 남으면
신자들은 천국에서 행복하게 살면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참신한 질문을 들으면 이제 말문이 막히다가도 그래도 내가 원죄라는 걸 설명했을 때 이 친구가 내가 벽에 대고 얘기한 건 아니네, 조금은 들어갔네, 좀 이런 기분으로 내심 기분이 좋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그 친구는 가끔씩 한국에 뭐 목사님이 범죄를 저질렀다, 아니면은 뭐 한국에 사이비가 많다, 이런 동영상들이 이제 중국에도 조금 퍼져 있는데 그 동영상들을 볼 때마다 저에게 보내줘요. 그런 영상들을. 그렇지만 또 신기하게 토요일만 되면 다음날 예배 몇 시에 드릴 거냐고 연락이 먼저 옵니다. 그래서 제가 연락을 하지 않아도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돌이켜 해고해보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저를 되게 단계적으로 준비시켰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배자만 남는다라는 말씀을 들고 갔을 때는 말씀에 제가 좀 더 집중할 수 있게 하셨고, 또 기도 시스템 확립이라는 미션을 붙잡고 간 2학기에는 그러니까 문제, 사건, 갈등을 통해서 저에게 그 기도 시스템, 절대 망대를 세우는 데 집중하게 하셨고, 또 1인 1 등록 및 양육운동을 미션으로 들고 간 1년 동안에는 이런 친구에 대한 만남, 그리고 또 그 전도에 집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예배 속에서 항상 말씀으로 먼저 저에게 미리 보여주시고, 그런 다음에 그 보여주신 말씀이 현장에서 확인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영적으로 인도받았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학업에 관해서도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필요한 만남과 응답들로 인도를 해오셨는데, 작년 여름을 기점으로 제 학업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에피소드들이 있었지만 시간 관계상 제가 짧게 2가지 에피소드만 풀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인턴인데요. 제가 이제 중국 석사는 대부분 2년인데 1학년 때 졸업에 필요한 학점을 다 듣습니다. 그리고 나서 2학년 때는 뭐 인턴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인턴을 하고, 일자리를 찾고 싶은 사람은 일자리 찾고, 그리고 졸업 논문에 집중을 하는 경우가 대다수인데요. 저는 2학년 때 들어야 하는 과목이 2과목이 있었는데 두 과목을 빼고는 시간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인턴을 좀 해봐야겠다라고 알아보고 있던 찰나였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 관심사였던 정책연구소에서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있었고, 또 대학교 때 그 교수님께서 좀 조교로 일하면서 자주 교류했던 교수님인데 제게 학교 산하에 있는 그 연구소나 아니면 정부 산하에 있는 연구소에서 일을 했으면 좋겠다고 추천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2곳 모두 그 인턴 모집 공고가 작년이랑 재작년에 한 번도 올라오지 않았던 곳이라서 인턴을 찾는 것 자체가 굉장히 막연했는데요. 그러니까 참 신기하게도 제가 작년에 한국에 나갔다가 들어가자마자 그 달에 제가 눈여겨보고 있는 연구소에서 모집 공고가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이를 지원해서 이제 7개월가량 인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연구소에 들어가자마자 첫 번째 맡았던 임무는 단순 번역 작업이었습니다. 연구소 소장님께서 중국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뭐 주요 경제 정책, 아니면 뭐 중국에서 요즘 뭐 이뤄지고 있는 경제 이슈들을 주제로 던져주시면 제가 관련 기사를 그냥 한국어로 번역해서 이 연구소 홈페이지에 게재할 보고서를 작성하는 일이었는데요. 저를 제외하고 뽑힌 인턴이 1명 더 있었는데 그 인턴이 2주 만에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보통 인턴 2명이서 한 달에 한 10편에서 12편 가량을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 친구가 나가고 나서 너무 신기하게 제가 그렇게 지원자가 많았는데 제가 뽑힌 기점부터 제가 그만두는 기점까지 아무도 인턴 지원이 안 들어오는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너무 혼자서 3개월 동안 괜히 저겠다, 내가 내 무덤을 팠다면서 막 이제 어떡해요, 그런데도 버텨야죠 라면서 버티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또 예배 속에서는 그래, 이 되게 단순하고 작은 일부터 랩런트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그래서 그 말씀 속에서 제가 3개월을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3개월이 지나서 2025년 1월에 현 소장님의 임기가 끝나고 새로운 소장님께서 대표님으로 부임을 하게 되셨는데요. 3개월간 인턴 혼자 너무 고생했다 하면서 이제 이전 소장님께서 개인적으로 새로 부임한 소장님께 제가 보고서를 올릴 때, 그러니까 홈페이지 보고서를 올릴 때 제 이름을 작성하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게 별일 아닌 것 같은데 이후에 박사 입시를 준비할 때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이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소장님이 바뀌면서 업무의 강도도 조금 업그레이드 됐는데 단순 자료 뿐만이 아니라 이제 나의 견해와 내 평가 이런 걸 좀 넣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주제를 꼽는 것도 너가 직접 중국 신문이랑 뉴스 기사를 읽고 먼저 그 대표님과 소장님 앞에서 브리핑한 다음에 이슈 하나를 선택한 다음에 그걸로 썼으면 좋겠다. 그리고 또 검토 과정도 있었는데요. 보고서의 형식은 좀 이렇게 써라. 보고서의 내용이 조금 이런 내용은 좀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은 독자들이 관심 없을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수정하는 작업도 거쳤는데 이 1년의 과정 속에서 제 언약이었던 글로벌 싱크탱크라는 부분에 있어서 전문적인 부분에 하나님께서 훈련을 단계적으로 시키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연구 주제는 어떻게 찾는 건지, 그리고 뉴스와 신문을 읽고 그 흐름을 찾는다는 게 뭔지, 이런 기본적인 거지만 대학교도 대학원에서도 그 교수님도 단 한 번도 기본적인 걸 알려주신 적 없는 내용들을 그 인턴 과정을 하면서 굉장히 공부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성도 영성과 마찬가지로 차례차례 단계적으로 하나님께서 훈련시키신 거죠. 그러면서 마지막은 가장 할 얘기가 많은 박사 입시와 관련한 건데요. 중국 박사 과정을 신청할 때는 12개 가량의 어떤 서류를 준비를 해야 해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점적으로 보는 서류가 3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박사 때 어떤 연구를 하고 싶은지 그 박사 연구 계획서, 그리고 두 번째는 석사 졸업 논문이랑 기타 연구 성과물, 그리고 세 번째가 부교수 이상의 추천서 2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나서 학교를 지원하면 된다고 하는데 암묵적으로는 사실 학교 지원 전에 교수님을 컨택해서 원하는 지도 교수님을 컨택해서 그 교수님께서 너를 받아주겠다라는 승낙을 받은 어떤 그런 암묵적인 동의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는 서류 준비부터 이제 이 1년의 그 박사 입시의 과정을 이 일반적인 루트와는 조금 다른 형태로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서류 준비를 지원하면서 저에게 크게 3가지의 걸림돌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추천서였습니다. 추천서를 총 2장을 받아야 하는데 현재 중국에서 제가 이제 만나게 된 그 지도 교수님한테 1장을 부탁드린다고 했을 때 그 나머지 1장은 누구한테 받아야 하는가였습니다. 대학교 교수님께 부탁을 드리자니 대학교를 한국에서 졸업해서 한국에 당장 나갈 수 있는 상황도 아니었죠. 그래서 몰라, 보내실 거면 그냥 토스를 해놨죠. 기도로 토스를 해놨는데 그 토스해놓은 11월 달 말에 저한테 갑자기 대학교 때 그 교류했던 교수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이번에 중국을 들어간다. 중국에 들어가는데 같이 밥이나 한 끼 하자, 얼굴이나 보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순조롭게 이 추천서를 받는 과정이 좀 순조롭게 끝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큰 고민이 연구 성과물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당시 석사 졸업 논문을 아직 쓰고 있는 상황이었고 졸업 논문을 간신히 3월에 완성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떡하지? 연구 성과 학회지에 기고문을 당장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는데 근데 이게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제 이름을 홈페이지에 보고서 올릴 때 쓰게 되면서 저는 그냥 이 링크를 제출하는 걸로 이 연구 성과물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도 너무 순탄하게 해결이 된 거죠.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지도 교수님 컨택이었습니다. 그래서 서류 준비를 막 다 겨우 했는데 그게 서류 지원 마감일 한 이틀 남긴 때였어요. 그래서 원하는 지도 교수님 2분한테 미리 컨택을 해서 승낙을 받기도 전에 저는 일단 서류 지원을 먼저 해버렸어요. 그 교수님들한테. 그래서 컨택을 하긴 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너무 촉박하고 근데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한 선생님으로부터 같이 밥을 먹자는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 선생님은 제가 대학교 교수님들이 이제 대학교 때 좀 많이 교류했던 교수님들이 몇 분 계신데 그 교수님들이 각 1년에 2차례씩 중국에 넘어와서 중국 계신 교수님들이랑 그 중국의 싱크탱크 연구원 분들이랑 회의를 하세요. 그래서 그 회의를 하실 때 제가 막 따라다니면서 인턴십을 받았는데 그때 알게 된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은 중국에는 사실 공산당만 있다고들 많이 생각하는데 공산당 말고
또 다른 정당들이 있어요. 근데 한국처럼 뭐 그 정당들이 경쟁하는 개념이 아니라 그냥 협조하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조금 편한데, 그 소수 정당 중에 한 곳에 가입하고 있는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래저래 교수님도 많이 아시고 정치인분들도 많이 아시는 분이셨는데, 갑자기 연락이 오신 거예요. 같이 밥을 먹자고. 그래서 요즘 어떻게 지내?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저 요즘 박사 지원했다. 누구누구 교수님 지원했다. 하니까 두 명의 교수님 중에 한 분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나 그분 안다. 너 인적 사항이랑 연락해 놓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한 분은 좀 컨택이 너무 순조로웠고, 두 번째 교수님 있잖아요. 근데 이 남은 교수님이 같은 인민대학교 교수님이자 제가 계속 지도를 받고 싶어 했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무작정 지원을 했는데, 그 지원 후에 제가 실제 그 교수님 밑에서 공부를 하고 있는 친구, 아니면 같은 그 과에 이제 공부를 하고 있는 중국인 친구들한테 물어봤어요. 그 교수님 평판이 어떠냐. 근데 교수님이 평판이 너무 나쁜 거예요. 이제 어떤 썰을 듣게 됐는데, 교수님 연구실에서 같이 연구하던 제자한테 막 꺼지라고 막 욕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평판이 너무 안 좋으셔서 일단 지원을 살짝 후회도 하고, 또 앞에서 뭐 제가 말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려움에 조금 사로잡혔던 교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실력은 너무 좋은데 내가 너무 빡센 교수님을 넣은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던 그러던 중에 이제 제가 지원한 학과가 같은 학과였어요. 대신 조금 전공만 경제가 엮인 걸로 넣었는데, 이제 거기에 계신 친한 선생님께서 연락이 오셔서 너 이민대 그 교수님 지원했더라. 너 컨택을 미리 안 했으면 학과 면접 보는 겸 그 교수님이랑 컨택을 하자.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면접 일정을 미리 알려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월요일날 연락이 오셨는데 당장 화요일날 3시에 면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루의 준비 시간밖에 없다는 거에 첫 번째는 멘붕이 왔고, 그러면서 제가 했던 거는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뭐였지? 그래서 강단 말씀 확인하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골리앗을 이기셨다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되뇌면서 면접실에 도착을 했는데요. 총 5분의 교수님이 계셨고, 제가 말했던 그 무서운 교수님이 중간에 앉아 계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진짜 이겨놓으셨네? 와, 나는 지금 이긴 싸움을 하고 있네? 라고 생각이 들 만큼 그 면접에 엄격했던 분위기가 막 농담도 주고받으면서 편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너무 신기한 게, 그 교수님이 제가 제출했던 추천서를 보시더니 잠깐만, 나 이 한국에 있는 이 교수님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학교에서 많이 마주쳤다. 너 그 교수님 제자였어? 이러면서 미리 컨택을 하지,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입학하면 너 이런 연구하고 싶다고 했는데 이걸 조금 방향을 이렇게 바꿔서 같이 연구해보자, 이렇게 암묵적인 승낙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인지 본래는 면접 후반부에 영어 질의응답 시간이 있어요. 그래서 작년에 제가 석사 입시를 할 때 이제 봤던 면접, 그 영어 면접, 너 졸업할 때 어떤 내용으로 졸업 논문 썼냐, 이런 질문이어서 막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너 영어 어느 정도 해? 이런 되게 간단한 질문과 괜찮아, 영어 못해도 중국어에서 중국어만 잘하면 되지, 이렇게 본인 교수님들끼리 막 저를 쉴드 쳐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면접이 정말 순탄하게 흘러갔고, 또 이틀이 지나서 학교로부터 이제는 학교에서는 받아주겠다라는 합격 통지서를 받게 됐는데요. 근데 당시 제가 장학금 전형을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전형은 장학금을 못 받으면 학교를 합격해도 학교를 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일주일 그때 이제 자비로 내 돈 내고 학교 가는 자비 전형이 남아 있었는데, 한 일주일 정도의 그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 장학금을 못할 거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놔야 되나? 라는 질문을 하던 중에 예배 속에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가라라는 말씀 붙잡고 그냥 이제 자비 전형은 포기하고 장학금 전형을 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서류 준비부터 지금까지 너무 순탄하게 그냥 하나님이 움직이고 계신다라는 게 확신이 느껴질 만큼 열어오셨기 때문에 제가 당연히 붙을 거라는 확신이 100%도 아니고 300%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제가 그러면서 친한 입학청 선생님께서도 그러니까 학교가 받아주기로 했으면 장학금 무조건 붙는다고 이전 연도까지 그래 왔다 이러면서 미리 학생 정보를 등록시키고 기숙사도 미리 빼놓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 6월 중순에 이제 제가 한국에 돌아오기 한 2주 전에 연락이 온 거예요. 그 장학금 재단으로부터 예산이 부족해서 TO를 줄였고 그래서 이번 연도 장학금을 줄 수가 없다라는 메시지가 담긴 그 메시지를 확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메일을 열자마자 뭐지? 뭐지? 라는 생각뿐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저를 이렇게 위로해 주신다고 선생님들께서 해주신 말씀이 더욱 저를 낙심하게 만들었는데요. 그러니까 미리 세상 경험을 쌓았다고 생각해라. 세상에 나가면 한 길만 파는 게 아니라 여러 길, 대비책들을 마련해놔야 된다라는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보면 말씀 속에서 그 과정과 결과까지 확신을 가지고 왔는데 결과물만 보니 저는 그 사람들 눈에 굉장히 미련한 선택을 한 사람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다 막혀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사방이 다 막힌 거죠. 그래서 할 수 있는 거라곤 예배 속에 들어가는 방법밖에 없었습니다. 그 예배 때 그럼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질문을 하면서 집중하는데 그때 잘 가고 있다가 문제가 와서 막혔다.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거다.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허락하셨구나 라는 해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응답을 주시려고 나를 막으신 거다. 하나님께서 더 좋은 응답이 뭔지를 보고 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해석하라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내가 지금 이 기간이 그러니까 얼마나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프타임 속에서 내 인생의 후반부 제2의 시작의 그 전략을 두고 또 그러니까 제2의 시작을 두고 전략을 준비해야겠다라고 말씀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 저를 이제 도우신 하나님이 또 어떤 좋은 응답을 주시려고 지금 이 시간을 허락하셨는지 지금은 그 응답이 오히려 기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다음 주 진행될 나를 도우소서라는 정교인 수련회에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또 더욱 기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를 도우셨고 오늘도 나를 도우시고 또 미래에도 나를 도우실 걸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를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도와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 기도, 전도로 잇몸이 튼튼한 잇몸으로 승리하는 한 주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